뭐 우리 학교에서 지금 강의하시는 선생님 중에서도 뭐 자연어 처리 20년 이상 그것만 연구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고급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자연어 처리 관련되어지는 걸로 실제로 이제 데이터 경진대회 같은 거를 나가서 한 2년 동안 자연어 처리 중에 신문 뉴스 기사에 대한 자연어 처리 같은 걸 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오늘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에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 중에 하나니까. 자연어 처리가 대표적인 인공지능 중에 한 파트인데요. 의외로 우리 요즘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만나면 대부분 이미지 처리예요. 근데 자연어와 이미지 처리는 쓰는 알고리즘도 많이 틀리고 자연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미지를 하긴 되게 어렵죠. 또 이미지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자연어까지 막 하시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또 특징과 장점이 있다면 자연어는 이미지 처리에 비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컴퓨팅 파워가. 저만 해도 지금 뭐 한 시가로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판매가로. 근데 조립하면 한 3, 4천만 원에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정도 몇 개 그거 한 10대 정도 가지고 다루면 어지간한 거 뭐 우리가 사실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학술적으로 또 조금 더 상용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쪽에서 정말 뭐 MRI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해나가는 인공지능을 처리하려고 하면 정말 GPU 파워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 파워가 없으면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또 그쪽에 대해서 일단 뭐 GPU나 파워나 여러 가지 거를 로드 밸런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또 다른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에 대해서 그냥 방법론만 잘 이해하고 툴을 잘 이해하고 데이터를 파악해서 하려면 일단 그런 시스템이 잘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가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사실은 연구할 때 제일 힘든 거죠. 그걸 저희 업계에서는 농담 삼아 좀 거칠게 표현하는 분들이 공장이라 그래요. 공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역에 있거나 연구 중심 대학이 아니거나 우리나라의 스카이 이런 데처럼 학생들이 막 부르지 않아도 막 와가지고 똑똑한 학생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도 그냥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너 영어가 얼마나 되냐, 너 프로그램 얼마나 다르냐 이렇게 골라가시면서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그런 공장들을 잘 만들어 놓고 의지를 가지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좀 어느 정도의 실험값이 백업되어지면 좋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좀 갖지 못하는 인사이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되게 많습니다. 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초급 수준의 학생들도 대충 하면 재미있게 이제 샘플 데이터가 줘요. 보통 소프트웨어가 주면. 그러면은 에러율 거의 안 나오고 굉장히 높은 레이트로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핏 보면 되게 막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뭐 그냥 뭐 기본적으로 주는 툴을 가지고 돌린 거죠. 그 안에서 장난친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건 해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80% 이상 올려서 정확도를 높여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게 하려면 이게 사회과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제가 하는 취미생활의 일부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다행히 몇 개가 보관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버렸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카페를 많이 다니니까 카페에 가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이렇게 이거 재밌겠다 이러고는 그러면 특허로 한번 내볼까? 이래서 이제 뭐 요런 특허 같은 경우는 페이커 킬러 시스템 베이스로 하는 제가 페이커 킬러 시스템 어떻게 컨시더 소스를 고려해 갖고 사회과학적으로 가짜 뉴스를 탐지할 정확도를 높일 것인가 그냥 이렇게 그린 거죠. 뭐 누굴 만나서 그랬겠어요? 언론인 같은 사람을 만났겠죠. 언론인들은 이제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뭐 모르셔도 어느 지점에서 왜 기자들이 페이크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거나 또는 생성하거나 이런데
간접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시스템상의 구조적 문제, 한계 그런 부분들을 저랑 그냥 이렇게 뭐 굳이 그거만 하자고 만나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얼굴 보자, 뭐 어떻게 살았냐, 뭐 저는 주로 이제 해외에 많이 갔다 오니까 뭐 이번에 교수님 뭐 스리랑카는 어땠어요, 뭐 방글라데시 재밌었어요, 뭐 그러면서 남들끼리 만나 헛소리 하고 뭐 그냥 진지하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뭐 얘기하다가 그냥 하는 와중에 뭐 해 요즘에 나 이런 거 하는데 어때 하다 보면 얘기 나오면 이제 이런 글 한 번씩 그리고 그냥 훅 돌렸더니 학생들이 재미없게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좀 더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집단지성을 이용한 컨시더 소스가 이제 페이크 뉴스는 가짜 뉴스를 찾는 건데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찾는 거죠. 기자들에 의해서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실 얘 좀 이상한 것 같아 학생인데 좀 얘가 태도가 잘못된 것 같지 않냐? 너가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과대랑은 그래도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연락해서 야, 걔 평상시 어때? 물어볼 수 있죠. 걔가 하는 말 페이크야 아니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기자들은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가 누가 취재했고 어떤 맥락이 있고 뭐 했다는 걸 알겠죠. 그 업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는 그 업계 주변에 구성되어져 있는 언론학자, 미디어 종사자들은 팩트 체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수작업이고 돈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가설을 잡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거는 페이크 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제목이 디지털 마케팅 자연어 처리라면 명사로 끝났다. 오늘 디지털 마케팅 자연어 처리에 HP의 특강 이렇게 이야기하면 HP에서 특강 이러면 이제 자연어 처리는 HP가 잘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노트북에 HP가 써 있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HP에서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자연어 처리를 가능해 한다는 그 목적어가 되려나? 하여튼 뭐 HP가 자연어 처리를 가리킨다면 자연어 처리 이 두 개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가리킨다도 없이 배움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육하 원칙 밑에서 내려갔을 때는 장소가 되게 중요한 웨이팅이 들어가서 장소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런 식의 설정을 두고 페이크를 디텍팅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리즘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제목의 헤드라인을 뽑았으면 기자들이 얼핏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짜라면 그 중요하다고 한 헤드라인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 헤드라인에 있는 주요 정보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가설을 두고 페이크 뉴스를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사업 관련된 엉뚱한 쓴 거네요. 이건 특허랑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색깔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다른 카페에 갔던 거겠죠? 그죠? 다른 날에 다른 장소에서. 그래서 우아한 택시 드라이버가 이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한테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디어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걸어오다가 이 건물에는 어떤 기운이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제주도에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관이 뒤에서 빵 버리는데 되게 신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제주도까지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야 진짜 컨퍼런스만 발표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회의실에서 회의만 하다가 바깥도 못 보고 해가 져서 집에 가네? 이러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좀 열고 이렇게 공기를 쐬는 뒤에서 빵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왜 저렇게 빵을 할까?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위치 사거리가 되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거나 빵빵빵 거리는 지점일 수 있겠죠. 좀 자주 막힌다거나 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는 지점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트래픽 잼, 교통이 되게 막힌다라고 하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우리가 쓰는 T맵 같은 걸 이용했을 때 그 지역에 빨간색 표시나 파란, 녹색 표시로 빠르게 흔들된다는 색깔 정도만 그 위에 얹었지. 그러므로 해서 그 안에서 크락션이 몇 번 울렸고 급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고 타이어 마크가 몇 번 있었고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사고 나서 죽었는지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그 지역의 교통은 차만 지나가고 하니까 사고라는 제일 큰 이벤트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좀 생각을 좀 더 했어요. 그 사고를 공유해주고 알려주는 정보로 끝내지 말고 그곳의 좋은 정보나 좋은 기억을 더 기억하는 건 어떨까?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사거리에서 가끔 보면 이렇게 그 좋은 나라에 산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되게 디테일에서의 차이인데 되게 기분 좋게 여행을 가고 기분 좋게 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봐서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내가 자동차 렌트해갖고 길 몰라서 버벅거리고 있는데 분명히 내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이었으면 기분 되게 나빴을 텐데 버벅거리니까 앞에서 운전 못하는 애가 길 모르고 막 그런데 양보하고 기다려주면은 그 도시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다시 가고 싶잖아요. 저는 사실 어디서 약속하라면 차 가져갈까 말까 생각하고 주차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시간 걸리느냐 가는데 차 막게 짜증나냐 골목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러면 그냥 택시 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지 말자 거기서 왜 만나냐 피곤한데. 그러면 좌회전 신호를 했을 때 껴들기를 양보했던 곳 또 양보를 손을 한번 들어줬던 곳 이런 곳은 그 지역에 대한 밸류를 집단지성인 평범한 사람이 그냥 훅 지나간 사람이지만 기여한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면 가보고 싶잖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디지털라이징 시킬 수 없냐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보상 시스템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 사거리에 땅값을 올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상인들에게 배부르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그런 거에 그런 식의 감사의 쿠폰을 나는 건 어때?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도 이 안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 택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뭐 우아한 택시래 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몇 개만 보여주고 말게요. 뭐 제가 이러한 일만 그냥 제가 뭐 그냥 일부예요. 그나마 이게 보관된 거고 나머지는 다 버렸고 그냥 취미 활동처럼 난 내가 하가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한 10년쯤 하니까. 10년쯤 이 짓 하니까 내가 하가라고 생각하더라고. 내가 하가. 아주 옛날에, 나 옛날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친구가 뭐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 만났죠. 그래서 홍대에 가가지고 이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터키식 무슨 이렇게 물담배 같은 거 피우는데 약간 그 어두침침하고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갔어요. 가가지고 무슨 색깔 약간 파란색 무슨 술을 먹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술이 취했어. 내 기억에. 근데 걔가 갑자기 종이를 딱 꺼내더니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이 마음에 들면 오늘 저랑 좀 더 저랑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고 한대. 황당하더라고. 술이 확 깨더라고요. 얘는 이상한 애인가 미친 애인가. 근데 얘가 약간 예술성을 갖고 있는 친구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너무 똘끼리 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도 제가 나이가 있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 그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림 정말 못 그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리려면 못 그려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구성도, 데이터 플로우그램, ERD, 다이어그램, 또는 알고리즘,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운용되어지는지를 그냥 그리는 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할 얘기 없잖아요. 내가 농만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 다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 사실은. 우리가 만났을 때 주요된 이슈가 된 것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최근에 어떤 사태가 났다. 이제 지나간 사태이지만 검찰개혁의 사태가 났다면 검찰개혁에서 모두가 법을 바꾸지 않밖에 안 하잖아요. 난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 난 데이터를 만드는데 내가 왜 법을 바꾸는데 관심이 있어? 그럼 법을 차라리 국민들이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위키피디아처럼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런 생각해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그렸는데 강의하면서 제가 돌릴 테니까 재미삼아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이렇게 쭉 보시고 우리가 강의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그 사이에 의견 주시고 알겠습니다. 뭐 꼭 모두들 저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러한 식으로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고 또 아카이브를 남긴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아이디어를 받은 것들 중에는 특허를 낼 때 저번에도 우리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했던 학생한테 집단 라이딩에 대한 특허를 내서 내가 우리 학생들 중에 그거 낸 사람 발명가로 넣어주겠다고 이름들하고 했더니 걔네들이 소식이 안 돼서 발명가로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같이 있고 했을 때 근데 아마 그 학생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낸 아이디어는 제목만 남아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왜냐면 뭐 제가 뭐 다 별리사랑 같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바꾸고 뭐 본인이 처음 얘기했던 게 다 사라지고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표현되지 않으면 특허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전 여러분들 난 특허 한 건 한 건이 중요하지 않고 전 이미 특허가 100여 건 그 정도 100건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도 의미 없어요. 오늘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근데 우리 눈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고전을 보거나 라틴어를 배우거나 뭘 배우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자신을 성찰, 네 자신을 알아라. 그 소크라테스 그 말 했잖아. 우리 가끔 보면 네 자신도 모르고 네 눈에 뭐 티끌도 네 눈에 티끌은 네 눈에 뭐 큰 대들보는 있으면서 남의 티끌 갖고 욕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게 인문학적 표현이잖아. 그게 과학적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 욕하고 그러잖아 우리. 네 꼬라지나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의 신체 구조가 눈이 바깥 세상만 보게 돼 있지 나를 보게 돼 있지 않잖아요. E.T. 영화 기억나요? 그게 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E.T.가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이 손끝에서 이렇게 닿을 때 이어지죠. 인간과. 이렇게. 기억나요? 그게 이제 포스터였다고 E.T. 영화에서. 우리는 세상을 인지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시각 정보예요. 그래서 불교의 유식론이라고 하는 불교에 대한 지식이 그냥 짧은데 그냥 전 되게 짧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지식에는 시신경이 굉장히 커서 시각 정보가 들어온 거는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각 정보가 다 사라지는 49제에서 일주일 동안 사라지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5식이 있고 6식 말라식 내 자신이 있고 7식의 아레아식이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세상과의 교감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난 들으면 기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없는 건 구조적으로 눈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인문학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 자신의 내면의 성찰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자기가 사유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바다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 손 끝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넣어서 이렇게 아니면 골무처럼 손을 찾는데 여기에다가 렌즈를 넣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가끔씩 참 거울 안 보고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화장을 잘 안 바꿔서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시로 자기 화장이나 얼굴을 좀 바꾸잖아요. 빅데이터 같은 분석해 보면은 식사하고 나서 화장을 고치고 이런 경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아침에 고치고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자기 얼굴을 화장을 고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눈이 바깥에 있으니까 거울을 열어놓고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렌즈가 붙고 어떻게 투영했을 때 안경에 구글 글라스로 해서 보여줄 것인가? 또는 여기에서 렌즈로 해서 화면으로 투시해서 보여주건 좀 어려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작으니까 여기 렌즈만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 구글 안경으로 해서 본다거나, 그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N스크린처럼 해서 여러 스크린에서 보여준다거나, 그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얼핏 말씀드렸지만 오늘 집에 들어가서 만약에 필이 받았다 해서 이런 종이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걸 가지고 큐레이션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본 세상, 이렇게 자유롭게 본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다 손가락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 각도가 틀릴 거 아니야. 저런 영상에 대한 채널 A, 채널 B, 채널 C, 채널 N개만큼이 들어오겠죠. 이해가죠? 그 채널을 자동으로 편집되어진다면 사실은 또 우리가 뭐 여기 여러 대의 카메라를 놓고 한 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편집 기술이, 편집의 방법들이 또 들어가면 특허가 돼요. 여러분 제 얘기하면은 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생각하잖아요. 제가 한 100여 개 정도 특허를 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 소리 이걸 가지고 또 소셜 네트워크, 손을 갖고 영상을 찍는데 유난히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같이 친구를 맺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의 대화는 결혼은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이핑 치면서 SNS로 우리는 대화해요. 나 손가락이 아프잖아. 그래서 최근에 나 우연히 알았어. 난 정말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요즘 최근에 난 진짜 옛날 사람이다. 난 진짜 올드 패션이다. 이제 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팬시하다는 생각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런 거를 어디서 구했는데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스마트폰 터치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건데 맨날 이걸로 했거든요. 지문이 달아갈 것 같더라고. 제가 스마트폰 많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그죠? 뭐 우리가 손끝으로 보는 세상. 영화도 찍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골무 형태로 하는 것도 특화가 될 수 있겠고 골무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형태 핸드 헬스로 할 수 있을 테고 손가락 5개 화면이 있다면 손가락 5개를 가지고 찍어서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이 손가락 끝의 각도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너무 황당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지금 여러분들 하시면 크게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황당하게 생각하고 쭈물쭈물해서 10년 뒤에 큰 기업이나 누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물건 살려고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게 된다면 그런 거에 초소형 카메라가 어디 있고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은 그냥 바로 할 때 가볍게 넘길 수 있으며 얼마나 무거워서 허접해도 프로토타입이나 데모가 어떻게 나올 거고 또 실제로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 거를 하드웨어로 경량화시켜서 개발했다면 나는 경량화된 하드웨어가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딥러닝을 하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줄지. 손가락 끝을 이용한 SNS. 너 어디야? 이렇게. 손가락 너 어디야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 학교 여기 우리 반이면 반 간판 보여주고 너 뭐 먹어? 말하기 싫으니까 너 뭐 먹어? 그러면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마는 거죠. SNS에서 나 이렇게 타이핑 치기가 싫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뭐 음성 인출을 할 수 있을 테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의 생각들을 자꾸 하시면 지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이거 옛날 그림이라서 노량해전에서 뭐 우리 시대 우리 그래도 뭐 이렇게 전사하시고 저 몇 대 안 되는 배를 가지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의 AI 뭐 엄청나게 많은 지원해주고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액수도 얼마 안 되고요. 우리 리소스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기술 개발을 위한 어느 정도의 돈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지능이 들어온다면 로봇 지능, 기계 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달라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서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배 12척으로 일본이나 외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싸웠던 위에 선조들이 지혜를 얻는 길일 거예요. 근데 저는 기술 개발이나 기술 쪽 필드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그냥 나는 길거리에 홈리스로 있어도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들어누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 그냥 그 시대에 가장 핫한 곳에 인간들이 댕기는데 앉아있고 싶어. 여기 내가 그냥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어. 내가 이제 뭐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뭐 어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응?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살고 싶다는데. 여러분들도 뭐 내가 최고의 뮤지컬 배우는 되지 않았지만 맨하탄에서 한 달 살면서 브로드웨이에서 그냥 그렇게 있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응? 나는 이렇게 데이터를 자꾸 만지려고 하고 페이크 뉴스나 이런 것들을 디텍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기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시대가 굉장히 지금 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창의적 생각 안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면 그냥 유지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연어 마케팅이라고 해서 자연어 마케팅 하게 되면 자연어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교과목의 컨텐츠에 소개되어 있는 저기에 방점 찍어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풍이 오고 몇 번 그래서 전체 휴강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학교 차원의 휴강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주수가 좀 늦어요. 그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넘길게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읽어볼게요. 디지털 마케팅은 데이터 분석 활용이다. 너무 데이터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저도 데이터를 강조했고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량적으로. 근데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기도 한데 데이터 분석은 인간이 갖고 있는 휴리스틱한 체험적 경험을 못 이긴다. 그래서 휴리스틱한 방법들이 상당 부분 강하다. 뭐 이런 부분을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게 경계이다 보니까 그죠? 휴리스틱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내가 해봤는데 내가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거부감이 생기죠. 그죠? 그래도 그래서 이분 쓰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데이터 분석 활용은 어떤 걸 주로 많이 쓰시는지 본인이 하는 업무에서 그죠? 또 디지털 마케팅은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분석까지만 하는 게 디지털 마케팅인지 실제 생산까지 실제 그 판매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전 과정 속에서 있다면 분석과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디지털 마케팅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같은 AI와의 소통이다. 그러니까 AI인데 사람 같은 AI죠. 인간 같은 AI와의 소통이 디지털 마케팅이래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AI가 커뮤니케이션 한다. 소비자와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마케터의 역할이 빠지고 디지털 마케터의 역할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대체되어지고 그 대체된 사람이 실제 소비자들과의 접점 속에서 마케팅을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마 뭐 네 하면 이제 본인이 쓴 거니까 아마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오늘 좀 뭐 얼굴이 좀 깔끔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기분이 좋은 날은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왜 그러지? 그러면 평상시에는 내가 더러웠다는 거냐? 이거 우리 꼬아서 생각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저기 인물, 오늘 좀 외모 좋은데, 느낌 좋은데, 너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이러면은, 뭐, 기분이 좋을 때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기분이 나쁠 땐 이 사람 나한테 평상시에 이런 말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사적 표현을 하지? 불쾌하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표현들 일상 속에서 어찌 보면은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질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던지는 표현들 중에 상당히 70% 영혼이 없는 얘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난 침묵이 싫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런 게 좀 싫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거든요. 좀 미친 사람처럼. 이런 거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무슨 인문학 책 보다가 자기와의 성찰에서 손가락이나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자꾸 내 자신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렌즈 생각하니까 그것만 갖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걸 강남역에 뭐 유튜브로 강남역에 뭐 폴에다 보여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거기에 빠졌는데 누굴 만났는데 갑작스럽게 그 얘기하면 황당할 거 아니야, 상대방들이. 난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혼자다, 왕따다, 그래서 사는 게 좋다, 자폐다. 이게 자폐지 뭐야. 자기와의 이런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그지? 그냥 내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특허도 내고 기술 이전도 하고 내 연구 분야에 논문도 쓰고 하니까 책은 뭐 요청이 하든 안 쓴다고 안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웃으면서 아무 자신감 있게 난 자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응?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기 대화가 안 되거든요. 관심도 없고 나 연예인도 모르고 TV가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툭 그런 말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일상의 모든 소소한 대화들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배려해서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다이나믹한 시대에 살면서 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원하지 않는 상처가 주어지지 않으려고 살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고대만 해도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학생들과의 일체 교수가 어떤 무슨 식사 자리나 이런 데 안 가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스승의 날 행사 없죠. 스승의 날 행사 없어요. 100번 좋은 의도로 하다가 한 번 무슨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선생님들도 그거 여기까지 오시려고 평생을 공부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스승의 날 행사에 약주 한잔 드시고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자체가 공식 없어져요. 그게 난 옳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를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니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없겠냐는 거죠. 그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거 뭐 영상인데 그냥, 뭐 밑에 유튜브 영상 한번 볼까요? 밑에 유튜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거 한번 이스케이프 치고 나가서 이거 컨트롤 해서 플레이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경진대 3년 전에 이제 장관상 받고 그 장소에서 누가 요청을 해서 그때 했던 건데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그대로예요. 지금도. 그래서 뭐 넘길게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이 끊임없이 이제 기술이 우리 사회에 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 일상성을 많이 바꾼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았다면 이제는 기술에 대해서 한 저격과 활용을 그냥 기술자에게만 맡겨뒀으면 안 돼요. 내가 돈 줬으니까 너 아웃소싱 해라, 너 개발해라라는 식으로 시키면 안 되고 기술자랑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도 주고 아이디어를 나눠야 되고 그냥 끊임없이 재밌게 생각하세요. 커피를 마시다가도 왜? 그죠?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도 왜 나는 지금 이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전달하지 못할까?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 지금 여기서 탁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친구들이 듣고 있어가지고 내가 한 말이 좀 이 교수님 잘 보여갖고 학점을 받으려고 하는 오해로 보인다거나 교수님한테 좀 약간 내가 좋은 생각이라 했는데 학생들이 봤을 때 별 수업에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잠깐 든 건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여기서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불편함들이 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 세상에 들어가는 거고 그 불편함이 바로 사실은 법과 제도를 바꿔서 사회를 공정하게 했다고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왜 거기다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지 내가 어릴 때에도 맨날 많은 분들이 수백만 명의 길거리에 나와갖고 그렇게밖에 못했지만 지금은 그거 말고 이런 도구가 있잖아요. 그 도구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끊임없이 몇몇 우리들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빗대어서 그들이 바꿔줄 거라 생각하시냐고요. 우리가 그런 고민과 성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소소하지만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뭐 하는데 이것들 어떻게 믿어? 야, CCTV 깔아. 법 만들어. CCTV 다 설치해. 이런 식의 무식한 짓 하고 싶어요? 그거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강장무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해갖고 여기다 CCTV 다는 게 좋은 교육 방법이야? 강장무희 그게 무서워가지고 앞에서 책만 딱 읽고 원칙대로 강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헛소리 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난 막 즉흥적인 강의를 하니까 응? 그러면 전체 고려대학 강의를 그렇게 한다면 그게 옳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잖아. 여러분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왜 아이를 놓고 싶지 않아지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지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지금 석사를 배우는 학생들이고 고려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사회적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젊은 나이인데? 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난 그냥 나 개인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사실 개인적으로. 자꾸 그런 거 안 하려고 해. 대놓고 막 살려고 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뭐 나이 차이를 갖고 짜서 미안한데. 그런 고민을 계속해요. 그래서 마샬 맥루한 여기 얘기는 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미디어 학자들은 이거 뭐 너무나 나오는 원론 수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은 뭐 오프라인에서 좀 가깝고 인간의 확장으로 SNS고 뭐 공간은 GPS나 IoT로 공간이 확장되어지고 뭐 시간은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확장되지 않을까요? 라고 잠깐 붙여봤던 거야. 이거는 뭐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겐 그래도 그 마샬 맥루한 선생님의 이런 미디어의 이해가 고전인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책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얇으면서 약간 읽어보고 싶은 책 있잖아. 내 전공 분야가 아니어도. 오늘 교보나 이런 데 가서 사서 읽어보세요. 선생님도 멋있잖아요. 그죠? 이 선생님의 삶도 되게 재미있어요. 본인이 미디어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하시다가 토론토에서 이제 한 세계적인 미디어 학자로 성장해 나가시는 과정. 그런데 이분이 미디어가 뜨겁고 차갑고에 대한 것들로 나눌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이게 인간의 확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인간의 눈의 확장이 뭐예요? 증강현실. 미디어는 뭐 카메라가 대신 인간이 확장돼서 브로드캐스팅 해준다고 이해해 준 거거든.
내가 이 손가락을에다가 렌즈를 넣으면은 내 내면에 대한 성찰에 대한 물적인 어떤 이런 내 얼굴을 봄으로 해서 생기는 확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뭘 해서 먹고 살더라도 그런 인문학적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미디어적인 이런 다른 응용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제목이라도 좀 그렇게 잡아봐. 공대생들이 좀.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왜냐하면 그런 제목을 잡는다는 자체가 구현이 안 돼도 그러한 지향점을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뭐 세상을 믿지 못하니까 아이를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이를 자꾸 뚫게 패는 애들이 많으니까 CCTV만 설치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법만 만들어요라는 아주 단기적인 것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지 못해. 그런 사이드 이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 기술로 또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이기적으로 살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보호하고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또 설령 또 어떤 아이는 지나치게 막 많이 울어가지고 나쁜 아이는 없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 대려 좀 약간 성질을 돋굴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비록 그 사람이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일지라도 약간 이상적으로는 그런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조금 완충시키거나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도구가 왜 없냐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 악플밖에 안 다냐고. 그거 나오면 흥분하고 지겹지 않냐? 대한민국 그렇게 크리에이티브가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서비스 그려야 돼.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케팅도 공적 역할에서의 좋은 의미를 전달하면서 하는 마케팅도 있잖아. 응?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런 트래킹을 하세요. 그런 고민을 하고 정말로 그런 거를 개발하고 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걸어 그러면 응? 상금을 걸어. 미래에셋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크게 났는데 그거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 현상을 기술적 도구 AI든 뭐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좋은 그런 업무 좋은 이런 산후조리원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완화시키거나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기획하거나 실제 개발한 사람에게 상금을 걸어. 뭐 그건 뭐 미래에서 큰데 뭐 돈 10억 20억이 돈이겠냐고. 응? 버리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넘길게요. 이건 뭐 그냥 더 좋은 내용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건 메타 학습이죠. 그래서 뭐 지식과 스킬과 뭐 이런 것들이 메타 러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이제 잠깐 깜짝하면서 이슈거리로 구글에서 쫙 나왔다 사라지는 이슈들이 되게 많긴 해요. 많긴 해서 그런 걸 강의 시간에 가지고 오는 게 좀 약간 저는 여전히 부끄러운데 혹시 관심 있으면 메타에 대한 이해, 메타 러닝, 메타 값, 그죠? 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구조화시킨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접근으로 메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죠. 넘길게요. IoT죠?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넘길게요. 이거 제가 워낙 특강할 때 많이 한 얘기예요. 이 침대에 뭐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침대에 이제 할 거야. 뭐 들어가면 좋겠어요? 떠오르는 것 같은데? 왜 웃어? 떠올랐어. 얘기해. 아니야, 느낌이 왔어. 얘기해. 얘기해. 빨리 얘기해. 왜 웃었잖아. 얘기해봐. 뭐가 떠올랐어? 뭐 아이디어. 침대는 과학이다. 뭐니 떠올랐어? 뭐가 떠올랐어? 아니, 침대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어디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렸어? 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젊으시고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을 체크하고 싶네요.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침대는 어떤 침대의 기능 안에서 우리가 좀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뭐 들어가면 좋겠니? 침대에 뭐 넣고 싶니? 너 IoT라며 침대 사물인데 무슨 센싱 넣으면 좋겠니? 값이 어떻게 처리되면 좋겠니? 이런 질문 막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면 좀 머리가 열린다고 할까? 생각들이 좀 유연해져가지고 재밌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분위기가 편하면 침대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솔직한 얘기지, 그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넘길게요.
나는 침대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가면 체중이 나올 수 있도록 침대를 한 다음에 여자친구는 체중에서 마이너스 5kg를 빼줘. 그럼 기분이 좋겠죠. 남자는 좀 체중을 조금 늘려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침대에서 이렇게 뭐 리플렉스 돼갖고 위에 침대에 내 모습이 만약 투영되어지게끔 한다. 내가 누워있는 잠자는 모습도 서로가 보여준다면 위에 올라갔을 때 이 필터링 효과를 줘가지고 그지? 나의 몸매나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잠깐 자기 만족과 착각에 빠지게끔. 더 들어가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얘기를. 이런 식의 상상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침대라는 공간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사적 공간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상상력과 수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을 평생의 절반 가까이 자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저는 사실 어제 하루 자고 아침 비행기로 여기 올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럴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자고 싶더라고. 나 오래간만에 그런 생각 들어. 내가 약간 집에서 자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그냥 쓰러져 잤어요. 요즘에 제 잠자는 버릇의 습관은 침대도 아니고 바닥을 온도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들어 누워서 지지면서 땀 흘리고 자는 게 제 요즘에 잠자는 좀 습관이에요. 그냥 바닥 있잖아. 바닥에서 이렇게 온도 올라오는 거. 해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제일 그리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전기장판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전기와 함께 찌직하면 느낌으로 자는 거랑 그냥 이렇게 일반 시멘트 깔려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올라가 있고 장판 같은 것처럼 올라가서 뜨거워져서 이렇게 대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땀 흘리고 자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딱딱해도. 하여튼 침대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침대 올라온 시간, 잠이 든 시간, 일어난 시간, 코를 곤 횟수, 코골이, 침대에서 쉬를 한 횟수, 아이들이면 이제 소변을 볼 수 있겠죠. 매트리스의 온도, 습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찐득이가 있는 침대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도 굉장히 특히 많이 늘 제 마음속에 갈망이죠. 빨리 때려치고 내가 그냥 어디 싼 동네에 가서 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아무 연락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이렇게 지내고 여행하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있고 싶고 계속 그렇게 도시를 돌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무책임하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게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해, 내 삶에 있어서. 그런데 가치 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침대볼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도미토리 생활을 한다고 하죠. 여러 사람이 같이 자요. 에어비앤비 같은 것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6명, 7명이 자요. 근데 6명, 7명이 자는 게 군 생활이라든지 경찰 생활 같은 걸 해가지고 오래 집단 생활하는 친구들은 그 기억이 그렇게 안 좋아서 자기는 잠자리 잘 때는 호텔에서 꼭 혼자 자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나이 들었을 때. 그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조직 생활들을 젊은 날에 많이 안 해봤고 그래서 혼자 자면은 괜히 딴 생각 들고 뭐 남성이니까 은큼한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좋더라고 오히려. 누가 날 지켜주는 도미토리 생활이 좋아요. 나도 사람인데 뭐 혼자 이 넓은 방에 앉아서 뭐 하고 있냐. 뭐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TV 틀고 막 이래봤자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누가 나를 지켜봐주고 같이 6, 7명이. 그러면 이제 뭐 코 고는 애도 있고 피곤하긴 한데 그때 제일 걱정이 침구가 깨끗하지가 않을까. 여러 군데에서 자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몸을 물기도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 커버를 내가 하나 갖고 다녀요. 그건 내가 덮고. 왜냐하면 이제 잠은 편하게 자야 되니까 뭐 옷을 좀 겉옷을 벗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물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또 중요했고.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침대에서 올라온 데이터로. 저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얘기해봐요. 원래 이것만 갖고 한 30분 얘기해야 되는데 3분에 끝낼게요. 뭐가 있어요? 침대에서 무슨 데이터 올라오면 좋아요? 침대 생활하죠? 침대 생활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거 아까처럼 봤을 때도 음악이나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좀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영상 같은 건 어쨌든 졸리니까 하지만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수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뭐 ASMR이나 뭐 이런 것처럼 수면을 좀 더 유도해주는 인포메이션보다도
침대 기본 기능인 잠을 잘 잘 수 있게 그런 음악을 깔아준다든지 뭐 이런 거. 공감해요. 저는 사실 어떤 식의 수면 습관을 갖고 있냐면 완전히 어두워야 되고 아무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는 걸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창문을 다 닫으니까 또 공기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이제 넓은 방에 집에서 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수면 유도파를 유튜브에 틀면 10시간 뭐 광고 없이 진행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틀어주는데 자기 전에 자야지 하면 이제 일어나서 그걸 선택해서 플레이를 걸으면 노트북에 화면이 켜져 있잖아요. 저는 약간 또 그런 것도 싫더라고요. 빛이 나오니까. 그거 세팅하고 자는 게 일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반시쯤이 아니라 누워서 좀 잠다라고 판단이 좀 되어졌을 때 해당되어지는 그런 몇몇 채널의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음악이 자동으로 좀 내가 좋아하는 IoT 스피커에, 그러니까 이 침대에 스피커를 넣으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침대하는 사람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퀄리티가 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스피커도 좀 좋은 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IoT에 블루투스 연동해 갖고 자동으로, 대신 이제 내가 잠이 들었다, 잠이 들기 직전의 모습이다, 이 사람의 패턴에서는 이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전체의 체형이 지금 누워 있는 상태고 자려고 하는 거다. 이 사람이 마침 입으로 뭐 음악을 뭐 불을 꺼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런 수면을 유도하는 음악을 뭐 깔아준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옆에 분을 여쭤볼게요.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분 생각했겠죠. 계속. 나 차례겠다. 이제 다음은. 그런데 온도를 생각해보면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스마트폰에도 날씨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침대가 온도를 좀 올려주고, 여기가 좀 더운 날에는 자동으로 내려줘서 좀 눕자마자 바로 수면에 좀 좋아요. 온도. 그렇죠? 저 사실 온도를 너무 올린 날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온도를 또 낮춰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서, 등만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다시 뒤집어서 자면, 또 뒤집어 자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자면은, 그죠? 등 대고 자면 괜찮은데, 뭐 그런 고민도 하죠.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요즘엔 환절기니까. 이거 외에 아이디어 되게 많을 거예요. 넘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데시벨 정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수면 무호흡이 좀 있어서 코골이 같은 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학교 가라고 날 깨웠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터프하게 깨웠어요. 아들 셋이라서.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어머니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도시락발 들고 나가라고 막 이랬던 아들 셋이니까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지혜로는 또 어떤 다르게 하는 사람은 자녀들 발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깨우는 사람도 있고, 막 요즘엔 좀 섬세하게 아이들을 좀 케어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것들도 뭐 침대가 요즘에 침대 안에 자동으로 안마 기능 같은 게 있는 것도 덜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서포트 되어져서 잠을 좀 깰 때 좀 기분 좋게 깨게끔 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죠? 뭐 또 우리가 그런 로망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잠을 자고 눈을 깼을 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림 같은 사람이 가끔은 맛있는 밥이 돼 있어 일어나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여지죠. 사실은 맛있는 밥은 하나도 없어. 다 환상이야. 응? 근데 가끔 내가 너무 배고플 때 음식 향이 커피 향이 쫙 나오면 눈이 확 떠질 기분 좋을 것 같죠. 아로마 향이 많이 나온다면, 그죠? 오감, 실감, 현실, 실감 기반의 센서가 IoT에 탑재되어지는 시대, 냄새까지 냄새 만들기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시각, 이미지, 뷰, 촉각까지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겠지. 온도 할 수 있는데, 냄새를 분사해서 우리가 낚이면 그 커피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뒤척인 모습, 생활 패턴, 잠자는 거, 오늘 상태, 어제 술 먹고 유무 뭐 등등을 봤을 때 대충 요 시간대 얘가 일어날 때야. 일어날 때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커피 메이커가 자동으로 이 커피를 또 가는 소리는 기분이 나쁠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갈려놓은 상태에서 걔가 기분 좋은 정도의 소리로 내리면서 커피 향이 올라와서 나를 깨우도록 하는 거. 마치 문득
비가 내려서 촉촉한 날에 길을 걷는데 쇼윈도를 걷는데 커피 향이 나서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거기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땡기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순간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그래도 괜찮은 센티한 면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 다 안 그래? 나만 그렇게 자쁘게 빠져 사는 거야? 뭐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 그런 서비스를 집에 있는 사물 인터넷과 연동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응? 그러면서 지갑을 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어려운 기술 같아? 블루투스 연결하고 집에 뭐 있는 게 뭐 수백 미 떨어져 있나? 안 그럴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일체형으로 스토리가 이어져가는 사물 인터넷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짜놓으면, 응? 그걸 스타 얼라이언스처럼 항공기들 간에 말이 주는 것들처럼, 그지? 사물 인터넷이면 뭐 미래 사물, 미래에 뭐 해서 아침은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의 메타 값으로 그 약속한 코드에 맞추어져 있는 것만 이식한 사물 인터넷이 다 자동으로 나의 잠자리를 기분 좋게 다 깨워주고, 자동으로 로봇 요리사가 있으면 나는 달걀을 아침에 먹는 걸 좋아하니까 달걀 후라이를 촥 하면 후라이가 막 이렇게 기름에 자글자글 올라오는 소리가 적당할 때 올라가면 또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생각들의 그 아날로그적 생각들이 자동화되어졌을 때 다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지면 그게 특허야.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응? 그러기 위해서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처럼 사물들을 갖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 업체들이 다 얼라이언스가 될 수 있잖아.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어떤 프로토콜? 개인의 잠자리를 기분 좋게 일어나게끔 하는 미션을 갖고 있는 프로토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좋겠죠. 넘길게요. 다시 앞으로 넘길게요. 침대 그림 올려봐. 자, 내가 이런 거를 그냥 보여줬는데 나도 사람이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나도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 수업은 좀 있으면 끝나 이제. 난 여러분들이랑 뭐 또 만날 이유 별로 없어요. 또 보통 얘가 한 과목만 보통 대학교마다 한 번만 하고 만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강의 선생님이 또 가깝게 지낸 선생님이 또 특별히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또 하긴 했는데 늘 이제 이런 오프라인 강의하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 매주 토요일마다 와야 되잖아. 한국에 있어야 되고. 나 그걸 난 못 견디겠어. 그냥 한국에 대부분 있어 토요일 날. 거의 있는데도 그게 그냥 그 상황이 싫어. 응? 그런 거 좀 있어요. 저랑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잊지 마시고 좋은 친구들끼리 그런 그룹을 짜세요. 짜셔서 오늘은 우리 마우스 하나 사진 찍어 놓고 똑같이 생각해봐. 마우스의 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모자.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잖아. 그 사물 인터넷에서 IoT, IOE 이런 쪽으로 배울래? 그 뭐 의미가 있어? 응? IoT, IOE, 사물 인터넷, 뭐 연계, 뭐 사물 책 한 10권 독파할래?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들 머릿속에서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이 안에 사물 들어가면은 센싱 들어가는데 센싱에서 이 마크 하나에 사물이 들어갔을 때 의미하고 이게 나이키잖아. 여기에 사물이 들어가서 센싱 들어갔을 때 의미하고 이거 정수리니까. 뭔가 정수리가 뭔가 의미가 있잖아, 인문학적으로. 이 안에 사물 들어갔을 때 머리 냄새 나는 걸 확인해야 되나? 이건 빨질 못하니까. 또 머리가 사실 되게 중요해. 머리가 차가워야 되나 뜨거워야 되나? 머리가 어떻게 돼야 되지? 차가워야 돼? 그럼 머리가 늘 차가워야 되기 위해서 머리에 대한 그 적당한 온도에 대해서 감지해서 알려줘서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 나는 잘. 그러나 이거 하나 갖다 놓고 밤새워서 얘기해. 뭐 좋은 뭐 와인바에 가서 얘기하든지, 응? 그 얘기하다가 뭐 여성이면 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성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 뭐 어때? 사랑을 증진시키는 얘기를 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다 돌아가겠지. 야, 배운 사람인데 은큼한 얘기해봤자 어디까지 가겠냐. 다 배운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배우야, 포르노 배우야?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이빨 삼아 얘기하는 거야. 너무 진지하면 좀 헤비하니까. 그럼 또 다시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사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자의 기능은 무엇이고 모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뭐 의자 같은 걸 갖다 놓고 해. 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야, 너 의자 개발해. 의자 하나 만들라면 개발하겠어요? 이런 거?
개발하겠어 이런 거? 뭐하러 개발하겠어, 그죠? 또 의자 이런 것도 올리잖아. 그 의자에 올리면 웨어러블 옷과 의자를 올렸을 때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좀 드물겠지? 이렇게 해서 예쁘게 접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냥 뭐 급해갖고 이렇게 노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 생각해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옷이 판단하고 옷이 뭐라고 얘기할까? 옷걸이에 걸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 비싼 옷이에요. 양모털이에요. 기스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유치한 생각이야. 그런데 그런 유치한 생각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을 하라고. 응? 그래서 의자와 이렇게 붙었을 때 소통이 하게 되면 이 의자는 분명히 기억하죠. 뭘 기억해요? 강장묵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옷을 입은 걸 기억한다고. 이건 내 옷이니까. 이 옷에 무슨 메이커가 있다면 내가 무슨 메이커를 입은 기억할 수도 있고, 이 옷에 먼지가 묻었으면 무슨 먼지가 기억해서 이 사람이 바깥에서 어떻게 하고 왔구나 기억할 수 있고, 던지는 행태를 보고도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 상태구나 볼 수 있다고. 그러한 것들을 개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훌륭한 거야. 그 존중해. 그냥 고마운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센서가 들어가서 얘가 받아들 때 얘와 얘 사물과 사물 간의 맨투맨,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옳고 좋고 어떤 의미이고, 둘의 만남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의자와 옷의 만남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일상에서. 그건 재밌어요. 약간 좀 너무 심하면 저처럼 자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단점은 있는데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런 생각에 자기의 길을 가는 것도. 난 여러분들이 내 제자이고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고 한 학기잖아. 우리가 14주를 만나. 16주고 시험도 보고. 굉장히 큰 인연이야. 그 고민을 계속해. 놓치지 마. 우리가 120살 산다고. 다시 넘길게. 친구들이랑 스피커 갖다 놓고 시계 갖다 놓고 이런 거 갖다 놓고 앞에 놓고 사진 찍고 보여주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즐거운 취미 활동으로 하세요. 만나서 회사 분위기가 어떤데 어떤 놈이 어쨌고 누가 사생활이 어쩌고 누구랑 누가 사귄댄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아무 의미 없어. 저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한 놈도 기억 못하고 그래서 불쾌했던 사람도 기억 못하고 별 의미 없어. 그냥 계속 그런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관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분명한 사실이고, 온오프라인 결론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릭스. 요즘 바이오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니까.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맞추고 예측하고 최적화시키고 클라우드 시키고. 이 과정에서 교수님 이런 IoT 값이 올라오는데 이거 전처리 어떻게 할까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스키마를 짜거나 저장하는 방식이 좋을까요? 이 데이터에서 이게 열로 볼까요? 행으로 봐서 어떤 키프레임 값으로 해서 얘를 불러들이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데이터를 정규화시키려면은 어떤 방법을 할까요? 노멀라이징을 뭘로 할까요?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필요하면 데이터 공학자를 또 부르면 되고요. 그거 뭐 주변에 없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중요한 거는 온오프라인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어떤 마케팅적 효과가 있을 거면 뭐 이런 생각들에 대한 고민이죠. 넘겨봐요. 이건 뭐 그냥 자율주행 자연어니까 넘길게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 3%, 5% 차이를 올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누누이 내가 강조하지만 사회과학적 이해, 인문학적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모수를 보는 거야. 인공지능은 세상에서 움직일 거라고. 인공지능은 비정형적이고 휴리스틱하고 그냥 세상의 모수인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윗단의 그 퍼센테이지를 맞추는 거 되게 어려워요. 넘길게요. 돈이 많이 들어. 넘길게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약간 조금씩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받은 자료인데 데이터 과학자한테 받은 자료인데 데이터 관련된 얘기 조금씩 한 몇 장씩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메저가 제일 중요하죠. 측정 가능한 건 뭐예요? 사이언스. 그죠? 측정 가능하지 않은 뭐예요?
예술이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죠? 우리가 매저할 수 있는 것과 매저할 수 없는 것들로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저할 수 없는 것을 매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매저할 수 있는 걸 매저하면 당연히 매저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셨어요? 2잔 마셨어요. 2잔이요. 그러니까 2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측정 가능한 거죠.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표정은 안 좋은데요? 표정 너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측정하기 힘들죠? 그죠?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분이 좋은지를 1과 10부터 사이에서 몇 쯤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분이 10만큼 좋습니다. 기분이 1만큼 좋습니다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전에 측정 가능해졌죠. 기분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갈릴레오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측정 불가능한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왜? 초기 우리의 모든 영역은 측정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술과 철학과 종교만 있었죠. 학문은.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한 잔이라고 정의하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측정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죠. 몸무게는 킬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자면서 측정 가능해졌죠. 온도는 펄펄 끓으면 100도고 얼으면 0도 이하다라고 하면서 측정 가능해졌죠. 자연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측정 가능한 매저에 대해서 정의하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물만 끓으면 100도다라고 이야기하는 표준화되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일상에 남아있는 측정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측정하는 게 이제 큰 중요한 우리들의 미션들 중에 하나죠. 우리의 감정의 문제라든지. 응?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량화라는 것은 뭐 퀀티피케이션이라는 퀄리파이 정성적인 것과 정량, 퀀티파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성적인 것들을 정량화시키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될 밸류어블한 변수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겠죠. 그 밸류어블한 변수는 정성적인 것이 있는데 정성적인 것은 명목에 대한 척도가 있고 서열에 대한 척도가 있겠죠. 뭐 통계학에서 배우면 다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또 깊이 가르칠 실력도 안 되고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정량적인 것은 어때요? 등간에 대한 척도가 인터벌이 있을 테고 비율, 레이트 스케일이 있겠죠. 그래서 인터벌 스케일이 있겠죠. 그래서 서열은 올디너리한 거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정성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성을 보니까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름답다. 그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던졌고 이 아름다운 게 어떻게 정량적으로 표현할까요? 그죠? 우리는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정량적으로 많이 정리됐는데 마음 씀씀이가 착한 건 어떻게 할래요? 응?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건 어떻게 측정해 볼래요? 그 많은 변수들에서. 마음이 착한 미인을 찾고 마음이 착한 미남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랭킹하고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게 무조건 양보만 하는 뜻은 아닐 테니까. 그걸 매저, 측정하기 위한 측정 척도는 어떻게 잡을까요? 무조건 선행만 하면 되나요? 등등등. 우리가 아직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해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고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기억될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지금 과학기술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무모하지 않는 때라고 자꾸 우리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상하게
외모가 출중하면 착할 것 같아요. 이게 편견이죠. 응? 또 이상하게 뭐 옷을 깔끔하고 좋게 입고 하면 이 사람에게 예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판사와 검사가 피해자나 뭐 증인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자율의지를 훼손하고 안경을 써서 모든 사람의 모습은 똑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국가평가심사를 잘 요즘엔 안 하려고 하지만 한때는 그걸 열심히 하면서 속칭 좀 폄하시켜서 표현하는 말 앵벌이를 많이 했는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 심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심사자가 앉아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올려요. 그럼 발표자가 과제를 받으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몇 억에서 몇십억, 몇천억 하는 겁니다. 발표한 사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옆방에서 마이크로 얘기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뭐 얼굴 보고 서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얼굴 보고 편견도 있을 수 있고, 뭐 평가와 이런 것들은 내용만 보면 되니까, 몸짓이나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도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편견들이 자꾸 제거되어,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우리는 두 개만 봐야 돼요. 의미 있는 신호 뭐다? 의미 있는 신호 시그널.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뭐예요? 노이즈. 우리는 노이즈만 잘 제거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케줄에 노이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노이즈는 뭐가 있어요? 내 수업을 때 노이즈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텔레그램하고 카톡하는 게 노이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자꾸 흐트러뜨리니까. 뭐라고 하지는 않죠. 이렇게 뒤에 갖다 쓱 보긴 보거든. 응? 나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평상시 할 때 나에게 그 노이즈야. 나랑 같이 카톡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갈릴레오 이 측정하는 건 이렇게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미의 정도를 5점, 키를 몇 센치라고 다 나눠주죠. 이렇게 해서 나눠준다는 거. 척도에 따라 변수가 갖게 되는 정보량이, 그렇죠? 뭐 서열, 등간, 비율 정도. 또 변수 측정에 필요한 비용은 질적 정보에서 양적 정보로 올라가고, 또 질적 정보, 양적 정보, 비계량적 변수, 계량적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넘길게요. 자료 보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료는 보관하는 거죠. 등록하는 거고, 명세서가 있겠죠. 메타가 있겠죠. 자료를 데이터 스토링 할 때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죠. 그래서 자료 기지,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정보 기지, 인포메이션 베이스죠. 지식 기지, 날리지 베이스죠. 그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날리지로 분화되거나 발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수업에서 로우 데이터는 뭐고, 정보는 뭐고, 지식은 뭘까요? 또 우리 수업에서 지식이 집단 지식이 된다면 어떤 형태일 때가 집단 지식의 발현일까요? 우리 수업의 집단 지식의 멤버는 우리 수업에 동참하는 학생들이겠죠. 또 이런 수업도 할 수 있어요. 집단 지식을 지금 동영상을 녹음하니까 유튜브에 올려요. 올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지만 그 댓글 중에 좋은 코멘트를 받아서 우리 수업에 다시 여러분들 여쭤보고 수업에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집단 지식의 형태죠. 그죠? 이해가죠? 그래서 집단 지식이 꼭 옳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적 방법을 언제, 어떻게, 왜 쓰는지가 중요하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활용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정의 관점이 아니라 자료의 기지, 거래 처리가 있겠죠. 트랜잭션이 있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다차원 분석을 하겠죠. DW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DS, 운영 자료를 저장하겠죠. 자료의 호수, 그죠? D에 자료가 많아지죠.
모래상자. 그죠? 빅데이터 분석이죠. 뭐, 왜? 뭐, 비구조화된 대규모 자료가 있으니까 또 운영 자료, 정보 처리한 것 결과를 저장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활용 관점에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많이 떠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많죠. 그렇죠? 정형 데이터. 우리 학생이면 내가 제일 궁금한 거 이름이 궁금하고 뭐 몇 학년인지가 궁금하고 학점이 뭔지가 궁금하고 이런 건 이미 우리 학교에 입학할 때 또 학교 수업을 들으면 기본으로 누적되어지는 정보죠. 그런데 이 학생이 내 수업을 들을 때 졸지 않은 횟수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없을 거예요. 항목 자체가. 그죠? 그런 아이템이 없겠죠. DB에. 또 이 학생이 자기 사진을 올릴 때 사진의 사이즈에 몇의 사이즈를 올렸지 동영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비정형, 기존에 없던, 그죠? 그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죠. 이 학생만 혼자 동영상 올리고 다 이미지를 올렸어요. 자기 소개를.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하겠어요. 자료의 형태가 틀리고 사이즈가 틀리고 구조화된 모습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쓰기가 좀 쉽지 않겠죠. 이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의 고민이 생각보다 훨씬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의자가 있어요. 의자. 그럼 어떤 형태의 의자냐? 의자도 카페나 이런 데서 등받이가 없이 이렇게 동그랗게 딱 앉는 의자도 있죠. 그죠? 그냥 바텐더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잖아요. 또 앉아서 돌릴 수 있는 의자도 있고 뒤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등을 대는 의자가 있어요. 그죠? 또는 뭐 사장님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 누울 수 있는 의자도 있죠. 레이지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눕혀지고 하는 좋은 가죽의 의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자는 몇 센치가 길이고 다리가 몇 개고 높이가 뭐고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자의 설계도에 들어간 기본적인 값이 있고 의자의 컬러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정형 데이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의자가 하필 왜 이유가 없이 옷이 자꾸 닿았는지 옷이 자꾸 올라갔는지 옷과 만난 점은 몇 번인지 이 의자가 옷이 닿았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뭐 색깔이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보가 올라간다면 그 정보는 무슨 정보예요? 기존에 없던 정보니까 대체로 비정형 데이터죠. 접속 횟수라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런 비정형 정보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마케팅적인 구매 의사가 생기게끔 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불편한 거 있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밑에 껌이 붙어 있었던 거야. 인생에 가끔 한 번 있는 일이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밑에 물컵이 있었던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밑에 열쇠고리가 있어서 엉덩이가 찔렸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는데 밑에 물이 있었어.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여기에 뭐 귀중품이 있어갖고 그걸 망가뜨렸어. 내가 옛날 때 좀 부주의한 사람이 앉아갖고 내 안경을 테를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경은 그 당시에 좀 비싼 걸 타고 다녀갖고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 교수만 보면 지금도 그 교수 생각나거든? 근데 본인은 까맣게 입고 있죠. 다시 얘기할게. 안경 놔두는데 앉을 수 있는 경우 있잖아. 자, 그래서 안경이나 무슨 물건이 귀중한 게 올라갔을 때 요 테두리가 LED로 해가지고 색깔이 붉게 하거나 다른 색깔을 보여주면 어떨까? 우리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좀. 상상해보는 거야, 그냥. 어차피 어떤 의자에는 LED를 넣어가지고 의자의 이런 모습을 좀 약간 예쁘게 하려고 하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응? 거기에 그런 서비스의 기능을 넣어보면 어떨까?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넘길게요. 데이터 자료의 분석에서 데이터 어널리틱스에서 구조적인 것이 있겠죠. OLTP나 OLAP 같은 거죠. 반구조적인 게 있겠죠. XML 같은 것들. 그죠? 준구조적인 게 있겠죠. URL 같은 거.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죠.
그래서 URL 같은 거 물어보면 저희 뭐 약간 그죠 비구조적인 게 있겠죠. 어떤 거예요? 소리, 그림, 동영상.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죠. 그죠?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통계가 있겠죠. 기술 통계, 추론적이고 다별량 분석 같은 거. 비통계적인 것들이 있겠죠. 해석하는 거, 대수가 있고 위상이 있고 기하가 있고. 그죠? 비수학적인 게 있겠죠. 운영적인 게 있고 체험적인 게 있는데 이 비수학적인 것에 휴리스틱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체험적인 것들. 체험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생각한 데이터 분석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을 지금 제가 던진 거예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통계를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는 거는 어떤 제한된 어떤 통제시킨 환경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료 분석의 해법이죠. 목적성이 존재하냐 부재하냐, 정확성이 존재하냐 부재하냐. 그죠? 정답과 해답. 해답은 뭐예요? 최적치를 얘기하는 거죠. 기계학습의 추정치이고.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복수치, 최대치, 최소치, 중간치, 최빈치, 평균치, 단일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최저값을 추정하거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답 성격을 갖겠죠.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경진대회 나갔을 때 1차 년도가 제 결과가 이랬어요. 1차 년도가. 제 결과가 이거였죠. 평균이 이 정도였는데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2차 년도에 들어갔을 때 2차 년도 결과죠. 참여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미션 태스크 1에서는 제가 얘한테 졌죠. 이게 이제 줌 알약이라는 회사였는데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미션 2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근데 미션 2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용 안에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스크 1이 제목의 불일치였거든요. 제목이 뭐 강장목 교수의 강의인데 뉴스 기사의 내용이 이 씨의 강의가 들어가면 내용이 틀리잖아요. 제목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은 AI야. 그럼 틀리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게 태스크 1이었거든요. 가짜 뉴스로. 되게 그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근데 쉬운 문제에서 크게 졌고 미션 2 내용 안에서 가짜인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내용을 이제 AI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맨 끝에 커피 판매를 막 홍보해요. 그럼 가짜죠. 그러니까 내용 안에 내용이죠. 그럼 미션 2 같은 경우 이제 요거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ROC 커브를 이용해 측정하는 건데 뭐 제가 여러분들 뭐 디지털 마케팅 가르치는데 뭐 이거 뭐 수식 얘기하고 어떻게 면적을 계산하고 그 최적치를 찾아줘서 어떻게 해나가는지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만지고 경진대회를 나서서 일을 해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다른 구술이 굉장히 또 많다라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넘길게요. 자연어 분야에서 연구였고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제가 뭐 특허 낼 때 뭐 이렇게 커피 마시거나 술 마시거나 해외 여행 가거나 어디 가서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 있을 때 어느 곳에 가 있든 간에 이런 그림이나 혼자 그리면서 상상하고 꿈꾸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죠. 보면 이제 저주파 마사지기를 이용해서 그죠? 여기는 무슨 박보검이라고 써 있죠. 왜? 연예인 같은데.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있고 뭐 스마트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학생들이랑 같이. 제가 이제 혼자 떠오른 그 수업에서 생각.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플로우를 잡아보고 요 안에 이런 데이터 테이블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좋겠지? 뭐 이런 거 데이터 변수값들 한번 더 잡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좋겠죠. 그 예예요. 재개봉. 재개봉 영화.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불편한 게 매스미디어 아주 대단히 생산, 뭐 브로드캐스팅, 우리 모든 건 다 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주장합니다. 근데 규모의 범위와 범위의 경제를 주장하면서도 우린 끊임없이 대량 생산 시대에 살아왔던 경험을 또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해요?
퍼스널라이징 되지 않았다. 내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왜 다, 뭐 이렇게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개봉관의 문제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왜 1,000만 명 돌파되는 것만 다 하고 의미 있는 독립영화는 개봉해주지 않는 거야? 너무 상업적이지 않아? 그래,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지. 독립영화 손해보더라도 몇 개 뛰어. 관객 몇 명 없지만 야, 2달 동안 보태줘. 오픈해줘. 이런 주장이 있잖아. 그런 뉴스 기사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런 일이야? 남의 일이고? 그리고 막 칭여질 나고? 뭐 그 정도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서비스로서 마케팅 요법으로 더 사람들이 몰리게 하고 개봉영화보다 블록버스터보다 독립영화에 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보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특허를 내봤어요. 재개봉된다는 건 이미 개봉했다 끝난 영화죠. 의미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유저가 앱을 깔아놓고 GPS나 QR코드나 등을 통해서 위치 기반으로 플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인의 성별이나 취향이나 기념일에 따라서 석가탄생, 휴가철, 크리스마스, 그죠? 저는 사실은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면 그 아주 좋은 음악도 기억이 나고 또 내가 누굴 만났는데 내 자녀나 누굴 만나서 그 사람에게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좋은 영화인데 한번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또는 미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대화하는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잘 뽑아서 왜 재개봉 영화는 저작권이나 이런 것 좀 또 유연하니까. 그죠? 실제로 그냥 집에서도 자기 그냥 작은 디바이스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관이라는 게 사운드나 이 영상이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진짜 큰 화면이 주는 감동이 있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특정한 날이나 이런 데 플레이리스트가 올라오고 체험 이야기가 공유되면 그렇죠? 영화가 추천되어져서 추천 영화가 나오면서 해당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그려봤었어요. 넘길게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중에 그냥 뭐 한두 개만 보여준 거예요. 저거 뒤에 이렇게 한 6, 7장 정도 추가적인 알고리즘이나 한 10장 이상의 설명하는 것들이 추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 기억도 좀 조금 안 나고요. 이건 뭐냐면 꿈이에요. 꿈.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죠. 근데 뭐 대부분 뭐 개꿈이고 아무 의미 없는 꿈인데 그래도 그냥 꿈을 꿨을 때 인상적인 꿈은 하루 종일 내 기분을 좀 약간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드림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T+1이고 타임이고 T는 R은 자기 직전의 행동이에요. 근데 꿈이 내가 무슨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얇게 알면 안 되는데 그냥 저는 도서관 가서 요즘에는 공부 안 하니까 뭐 책 거의 안 보죠. 근데 하여튼 한때는 제가 도서관 가서 뭐 종로에 살 때는 종로도서관 가서 혼자 거기에 있는 책들을 다 이렇게 보는 게 제 그냥 일상생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자기가 한 행동이 꿈에 나올 확률이 높대요. 꿈에 나올 확률이.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기계학습할 수 있죠. 가정을 갖고 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R. 이건 평소에 본 거예요. 뷰, 관심사항이죠. R. 그 다음에 E는 이벤트, 내가 한 행동이죠. DT죠. 그죠? 드림. 그 다음에 뷰, 다시 아이뷰 보고 이벤트, 내가 한 행동. DT에서 꿈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인플루언스를 봐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냈으면 꿈은 어떨 거라고 하는 예측이라든지 근데 사실 저거 수식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칠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알겠죠? 넘기겠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GPS 기반으로 사람들을 그룹핑 시키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시옷, 이응, 지가 있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도 그룹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기반으로 해서 평균값을 내서 뭐 개인화 시켜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그룹핑 시키는 거 넘겨볼까요? 뭐 저 때 무슨 생각하면서 했던지 좀 막연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스마트 기기의 교육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지식 날리지에 대한 가공 판례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공부시키는 거죠. 제가 지금 사실은 이민석 교수님이랑 계속 고민하고 있는 특허, 못 내고 있는 특허가 뭐냐면 우리 매트릭스 보면 주인공이 헬기 운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앉아서 헬기 운전 관련된 걸 딱 요청을 하니까 캡슐처럼 헬기에 대한 지식이 딱 들어가서 얘가 헬기를 운전한단 말이야. 우리가 기능에 대한 오퍼레이팅에 대한 모든 난리지는 그렇게 전술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내가 자동차를 못 모는데 자동차 계기판을 읽을 줄도 몰라. 킬로미터를 몰라. 그런데 내가 뇌에다가 그죠? 지식을 사는 거야. 어떤 지식이냐? 베스트 드라이버, 레이싱에서 1등한 사람, 돌아가셨지만 누구 이 사람들의 말과 노하우와 난리지를 사. 패키지화 시켜서. 그걸 이제 내가 이거 살래라고 돈을 지불하면 내 뇌에 바로 이식되어지는 거죠. 응? 또는 내 뇌에 이식되지 않아도 IoT 기반의 자동차에 이식될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중요한 특허야, 이런 게.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냥 저 이상한 약장사 같은 사람 들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냐고. 자율주행은 어떤 자율주행차야? 첫 번째, 사고 나지 않는 자율주행차. 응? 법규 지키는 자율주행차. 우리가 기껏 생각한 건 뭐야? AI 만들면. 야, 법규 80km 유지하라고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AI로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80km 속도 낮추도록 해. 그러면 애들이 사고 치지 못하겠네? 자율주행차 그런 식일 거 아니야, 대부분. 응? 그러면 자, 벤츠, 현대, 제네시스 이딴 거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로서 규범화되어져 있는 각 회사의 자율주행 오퍼레이팅에 따라서 주행하는 것밖에 없잖아. 안 그래? 내가 인간에게 운전하는 기법을 머리에 헬기라든지 뭐다 집어넣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매트릭스 같으니까 내가 자율주행차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넥스트의 자율주행차에 뭐 팔아먹을 거냐고. 법규는 지키지. 법규는 지키되 어떤 드라이버야 자율주행차에 이 드라이버 소스가 오늘 돈 주고 산 게? 레이싱에서 10년 연속 전설적으로 1등한 사람의 운전 습관과 법규 내에 하는 것을 다운받았어. 그 자동차는 비록 현대의 그냥 벤츠나 지금 현재 아주 유럽의 고급 자동차와 경쟁하지 못한 비실비실한 자동차지만 걔가 고속도로에 들어갔을 때 코너링을 틀 때 그 스타일은 전설적인 그 레이서가 하고 있는 각도와 그거야. 그러고 장사될 것 같지 않니? 응? 그런 신규 사업하기 위해서 그 레이서랑 미리 지금 그거 미래에 그런 거 있고 내가 네 거 빼먹을게. 독점 계약하자. 지금은 할 수 있어. 걔도 황당할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걔는 황당할 거 아니야. 싼 값에 팔겠지. 하지만 그게 정말 실현화되어졌을 때 그런 비즈니스 모델 나오고 있을 땐 그런 장사 그렇게 못 구해. 응? 여러분들 남아있는 많은 인생 중에 한 10년 그런 거에 빠져서 놀면 얼마나 재밌냐. 응?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율자동차는 못 만들 거 아니야. 나도 못 만들고. 못 팔아먹을 거 아니야. 우리 자동차 팔아먹겠어요? 현대 만들 거야? 2020년 시대에 내가 옛날에 정주영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못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할래?
자동차로 레이싱하는 것의 지식에 대한 이식성을 그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 안전망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센서 기반으로 하는 거 하고 드라이빙의 감각, 쿠션, 이렇게 자동차 좀 운전해 보는 사람 알잖아. 이렇게 속도감, 운전 드라이버의 코너링의 느낌, 이런 것들. 또 다른 것도 있을까? 다른 것도 있어. 커피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 커피를 만드는 거 체험의 문제니까. 우리 마케팅 배우잖아.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의 문제야. 커피를 만드는 것도 로봇 커피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로 팔아먹을 게 뭐겠냐고, 컨텐츠가. 난리 지식이야. 그래서 우리 바리스타 누구 뭐 하면서 광고해갖고 팔아먹잖아. 걔가 뭐 1등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러면서. 전설적인 바리스타의 그 레시피, 또 스타일, 뭐 이런 것들, 그거 그냥 난리지야. 그걸 팔아먹는 세상이죠. 그냥 그런 것들을 자연어 처리를 하면서 뭐 우리 고대에서는 같이 일하는 이민석 교수님이나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해요. 해외 나가서 계속 둘이서 그 얘기해. 앉아가지고. 둘이 만나 그 얘기해. 둘이는 대화가 되니까 그런 거. 나한테. 장모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랑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지식에 대한 그런 캡슐레이션 식도 팔아먹는 거. 우리야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절박한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막 뭐 던지고 이러지 않아.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이야. 서로 막 그런 얘기 해. 이 어설픈 앵벌이의 삶, 막.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러나 절대 잊지 마세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를 만들면,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을 만들고 모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애도 놓고. 애 놓고 싶어지지. 재밌잖아, 사는 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서 에듀케이션, 날리지의 표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의 표준화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호텔에 대한 셰프, 가정주부의 난리지. 난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레시피 굉장히 기억나거든. 우리 엄마가 김치를 먹으면 어떻게 먹으면 쫙 찧어서 이렇게 말아줬어. 김치 이렇게 먹는 거라고, 김장하면서. 난 지금도 그것만큼 소중한 김치가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식이 전수될까?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평가 척도는 내가 다 개발하라고 보내드렸고, 이제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거야. 발표할 때 여러분 생각하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서비스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아. 여러분을 평가할 거야. 나도 이 안에 평가자의 한 사람일 뿐이야. 점수는 n분의 1이야. 다 그냥 합산할 뿐이야. 알겠죠? 그렇게 나갈 겁니다. 물론 나중에 내가 봤을 때 너무 뭐 치중한 게 있다면 내가 주는 점수 약간 웨이팅을 더 주겠지만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게 뭐 누군 잘 주고 안 주고. 아까 얘기한 거야. 자동차잖아. 그죠? 현재 위치에 자동차 서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응달이고 여기는 음푸파였고, 그죠? 그래서 해당 위치에 영상 장피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드론이나 경고를 주고 알려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봤어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만 많이 보잖아. 인터넷에 많아, 이런 그림. 강의도 되게 좋은 거 많아. 나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뭐 깊이 있게 할 사람 많아. 난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끔 인공지능이 아주 기본적인 이론에서 틀리는 아주 이렇게 또 약한 부분도 있어. 내가 뭐 인공지능 공부한 사람 아니니까. 데이터 가지고 경진대회 나가서 뭐 파이썬 갖고 짜고 이런 거 했던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오버피팅하거나 언더피팅하는 것이 생기죠. 근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오버피팅, 언더피팅인데 무지하게 많이 생기죠. 왜 생긴지도 몰라. 진짜 난 무식하게 하는 것 같아. 오버피팅 시켜, 언더피팅 시키면 모수에 대해서 이게 학습 데이터가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져요.
실제 이제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대체 모델 이용하고 방법론 달리하고, 그죠? 알고리즘 입력값에 맞는 데이터 변형을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학습 데이터를 갖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좋은 학습 데이터. 그래서 넘길게요. 그래서 가공 데이터, 선순환 구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분야에 성공했다고 해서 B가 성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페이스북에서 누가 이경정 교수님인가 그분이 쓰신 얘기인데 내가 인용해 갖고 왔어요. 여기 밑에 링크를 걸어놨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봐서 자신감이 있어요라는 거지, 내가 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새로운 AI나 새로운 걸 개발하는데 독보적으로 우수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아까 의자에 저 터치하는 AI를 개발하겠다, 컵을 들고 내리는데 AI를 개발하겠다, 얘를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서 AI를 개발하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서비스나 마케팅적 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딥러닝을 할 수 있다면 좋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 응? 요즘에 학생들 고등학교가 대학 들어간 시험 볼 때 펜슬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시험 볼 때 무슨 샤프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필기감이 틀려서 수학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사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하고 얼마나 섬세해. 그 섬세함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개인화된 거 아니야. 그걸 기계가 학습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링 짜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꼭 영상의학처럼 막 무지하게 비싸고 막 돈 들어가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아이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심플하게. 영화 앱인 왓챠 봐라. 왓챠인가 맞나? 걔 가입할 때 어떡하니? 이렇게 이게 다잖아. 처음에 사진 딱 보여줘. 미션이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괴물이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미션. 난 미션이겠지만 또 다큐멘터리성 누굴 좋아? 영화배우는 영화배우 누가 있어? 영화배우 극단적인 사람 두 사람 딱 놓고 좋아하십니까? 안성기를 좋아하십니까? 누굴 좋아하십니까? 딱 선택하지. 그거 몇 개 선택한 다음에 롤 기반으로 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영화가 좋겠네요. 추천할 거 아니야. 그럼 몇 가지의 인간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추천해주는 시스템. 그럼 많이 하죠. 오늘 나의 기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눈 떠서 일어났을 때 걷는 모양, 강의하면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모양을 생각해서 오늘 점심을 추천하면 그게 인공지능이야. 롤 기반에. 그것만 가지고도 잘 인문학적으로 이해해갖고 디자인에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두세 개 나와. 그거 인공지능이야. 내가 오늘 김밥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햄버거를 먹을지. 3개 추천하는 거야. 응? 추천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걸어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또는 내가 몇 가지를 누르게끔 한 다음에, 그것을 레코멘데이션 했을 때 내 감정과 부합한다. 그럼 되게 많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보세요. 넘길게요. 다음 주 이거예요. 검색 마케팅. 넘길게요. 다음 주 검색 마케팅 쪽으로 재미있게 할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 학생들이 좀 썼던 내용인데 참고로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마케팅 계속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쉬지 않고 그냥 풀로 다 했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 중간고사 보고서 쓰는 문제 고민하는 거 어떤 식으로 쓸지 이런 것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